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이번 주는 주말은 비 소식으로 오락가락한 날이 계속되었네요. 12월에 비가 오면 완연히 겨울을 느끼게 해주던데 비 온 뒤 찾아오는 겨울에 다들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 온 뒤 차가운 공기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겨울로 한층 더 다가가며 오늘도 러시아에 한층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곰돌이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클라우드 가드가 새로운 피처가 추가된 듯 합니다. 그 새로운 클라우드 가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클라우드 가드의 새로운 기능 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클라우드 가드는 저희 방송에서 심심찮게 다루어왔었고요. 예전 방송에서도 클라우드 가드에서의 새 기능이 이렇게 심심찮게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클라우드 가드의 디텍터 레시피라고 하는 감지기 규칙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을 때라는 것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OCI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혹은 기존의 기능 중에 보안에 위협이 될 만한 정보를 클라우드 가드로 전달을 해서 취합된 정보를 한 곳에서 감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디텍터 레시피의 룰에 추가가 되게 되죠.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데이터 세이프에 두 가지 센서가 규칙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세이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세이프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 규칙에 추가했네요. 보안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기본 설정은 데이터 세이프가 활성화되어 있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세이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안 권장사항이죠. 때문에 여기서 감지하는 규칙명은 not enabled, not registered로 표기를 합니다. 데이터 세이프에서도 저희 방송 9회차와 22회차에 벨메탈님이 자세한 기능 소개를 했었고요. 데이터 세이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 데이터 세이프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의 민감도를 이해하고 데이터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마스킹하거나 보안 제어를 구현하거나 모니터링도 하고요. 사용자 보안을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사용자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가드는 OCI 전체 리소스와 구성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데이터 세이프는 보다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 설명란에 통합이라는 구문이 있어서 사용자들은 혹시 데이터 세이프 서비스의 기능이 클라우드 가드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업데이트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세이프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러한 기능은 매우 심도 있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제어하고 있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데이터 세이프는 데이터 세이프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고요. 클라우드 가드는 클라우드 가드대로 OCI 전반에 대한 보안 감지를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두 기능을 한 군데로 합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가드를 제어하는 보안 담당자가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은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특화된 세부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또는 인프라 어드민이 이 데이터 세이프를 다루는 게 맞습니다. 클라우드 가드를 제어하는 보안 담당자는 그 테넌시의 전반의 보안의 규칙을 정의하고 감지하고 이 해당 사항들을 각 리소스의 오너에게 재확인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고 직접 처리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조치를 하는 게 이 클라우드 가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뭐 슈퍼맨이나 뭐 규모가 적어서 인프라 보안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든 롤을 다 커버하는 이런 담당자라고 하면 한 곳에서 제어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의미를 찾자면 보안 담당자는 클라우드 가드의 두 가지 감지 규칙을 통해서 테넌시 내에 데이터 세이프를 비활성화한 개체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세이프에 등록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넌시의 보안 권장사항이 데이터 세이프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이라고 하면은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사용자에게 이것을 인지하고 조치하도록 안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구역의 인프라 관리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면 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 설정 사항들을 다 확인하기에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니겠고요. 셀프 서비스로 또 새롭게 생성되는 자원을 수시로 점검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추가된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떤 설정이나 조치 같은 게 필요한가요? 네, 특별한 설정이나 조치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라클 매니지드 디텍터 레시피라면 자동으로 이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목록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클라우드 가드를 활성화했다면 이번 업데이트로 데이터 세이프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세이프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이 클라우드 가드의 플랫폼 목록에 감지가 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위험 요소로 감지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면 이번에 추가된 두 가지 규칙 자체를 사용 안 함으로 수정해서 감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보안 위협으로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 범위는 줄어서 편하긴 하겠지만 보안상 권장사항은 아니겠죠. 다음으로 감지된 리스크를 직접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추가된 규칙이 두 가지였죠. 데이터 세이프를 사용하게끔 해야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세이프에 등록하게끔 해야 되겠죠. 먼저 데이터 세이프를 활성화해 줘야 되는데요. 데이터 세이프의 대시보드인 시큐리티 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치는 OCI 콘솔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하고 데이터 세이프를 선택하면 아직까지 비활성화된 상태라면 그림과 같이 Enable Data Safe 버튼이 보일 겁니다. 클릭을 하면 활성화되어서 버튼은 Security Center로 바뀌게 되고요. 진입하는 버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데이터 세이프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데이터 세이프가 활성화되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해 줘야 되는데요. DB가 생성되면 그림과 같이 데이터 세이프 not registered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면 해당 DB가 데이터 세이프에 등록이 됩니다. 뷰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세이프 서비스 포털로 들어가서 보안에 대한 상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를 다루겠고요. 요약하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세이프의 비활성 상태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세이프의 비등록 상태를 클라우드 가드에서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가드라는 하나의 감지 시점에서 이러한 상태를 감지하고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끝으로 이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전 곰돌스에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버전 2.0이라고 제목을 보니까 무언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곰돌이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곰돌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 2.0에 대한 새 소식입니다.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1회차에 처음 소개드린 이후로 중간에 한번 업데이트로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각화 도구의 사용성 개선에 대한 내용이라서 간단히 핵심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는 OCI 웹 콘솔에서 가상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를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복잡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과 설정이 간결하게 시각화될 수 있으면 구성이라든지 트러블 슈팅이 필요한 경우에 매우 빠르게 손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당연히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는 최초에 개발될 때 이 두 가지의 시각화 다이아그램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이 라우팅에 대한 연결 다이아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시큐리티 맵입니다.
이 두 가지 맵이 이전에는 완전하게 하나의 시각화 시점에서 잘 구분되지 않았다면 이번 2.0을 통해서 간결하고 명확히 구분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우팅 면에서는 DRG를 비롯해서 여러 연결 방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시큐리티 맵은 지금에야 이 이름으로 정립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VCN의 세부 정보 정도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서브넷 세부 정보라든지 로드 밸런서 정보, 시큐리티 리스트의 상세 보기, 그리고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등의 세부 정보를 다이아그램과 세부 정보로 이렇게 나타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씩 기능 개선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이 두 가지 맵에 대한 시각화가 제자리를 잡게 된 것 때문에 2.0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에 진입하면은 OCI 콘솔 메뉴에서 네트워킹을 선택하면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가 바로 보입니다. 처음 진입하면 보이는 게 리저널 라우팅 맵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고요. 각각의 엔티티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세부 정보와 해당 리소스의 링크로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죠. 이번에 추가된 서브넷 맵을 보려면 VCN 하나를 클릭해야 되겠죠. 리소스 맵에 VCN 라우팅 맵과 VCN 서브넷 맵으로 구분된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면 첫 번째는 기존에도 존재했던 라우팅 맵으로 진입을 하고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서브넷 세부 정보로 진입하게 됩니다. 진입 후에는 우측 상단에 스위치가 있어서 라우팅과 시큐리티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사실상 서브넷 하위의 모든 정보를 다 시각화해 낼 수가 있게 되었고요. 설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대해서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성에 큰 개선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각화 도구의 기능 개선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 내용은 사용자마다 구성된 네트워크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클라우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한번 하셔서 네트워크 환경을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 2.0의 새 소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퍼포먼스 허브와 관련된 새 소식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알려주는 OCI 콘솔 화면으로 이미 여러 번 설명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베어메탈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아빠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OCI 읽어주는 곰돌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퍼포먼스 허브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곰돌수를 계속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아마 익숙한 화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나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저희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12회차인 7월 3주차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 성능 허브인 이 퍼포먼스 허브에 새로 생긴 엑사데이터 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화면은 OCI 콘솔에서 보이는 성능 허브에 대한 예제 화면인데요. 살짝 이게 예전 내용을 한번 복귀해서 이렇게 복습을 해보자면요. 데이터베이스 성능과 관련된 성능 허브에서 뭐 애쉬 분석, 그다음에 SQL 모니터링, 그다음에 애덤, ADDM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워크로드, 브로킹 세션, 뭐 이런 항목에 대한 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엑사데이터라는 탭이 이제 생겨났고요. 바로 아래에는 이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버튼인 엑사데이터 디테일스라는 이런 버튼이 있다는 걸 이렇게 하나 더 보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보시면요. 이 성능 허브 탭이 여러분이 보여주는 항목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 이제 어떤 옵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 옵션인 베이직 매니지먼트를 선택하셨으면 애쉬 분석과 SQL 모니터링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모든 옵션, 풀 매니지먼트라는 옵션을 선택해야만 이 모든 탭이 다 보여진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새로 생긴 엑사데이터 탭에서는 역시나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결인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된 엑사데이터,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고객사 온프레미스에 있는 엑사데이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런 성능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당연한 생각이 들게 되죠. 보시는 화면처럼 해당 탭을 보시면 요약 정보가 보이고요. 상세 탭 누르면 오라클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셀과 ASM 같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상태와 성능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된 기본 탭 정보로는요, 그 시스템 영향을 주는 뭐 느린 성능의 디스크, 컴포넌트 찾기와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에 대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석 자료라든가, 그리고 높은 I/O 부하에 대한 뭐 식별, 그리고 해당 부하가 어떤 종류의 부하인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여러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버튼 누르시면 뭐가 더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화면 보시면요, 다시 이제 9개 탭이 보이는데요. 뭐 성능이라든가 헬스 모니터링, 셀 디스크, 뭐 스마트 I/O 등등 이렇게 총 9가지로 분류했다는 정보 탭들이 나오고요. 이 항목들은 바로 엑사데이터에 특화된 주요 정보들을 식별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엑사데이터에서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사실 이 항목들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고 하는 EM에서 엑사데이터 관제할 때 보여주는 성능 항목들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 좀 일치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EM의 관제 항목들이 OCI 콘솔 퍼포먼스 허브, 그러니까 성능 허브의 엑사데이터 탭으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역시나 도큐먼트 사이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영어 원문으로 돼서 친절하지가 않는데요. 한글 문서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구글 번역 통해서 쉽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권장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PM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 설명 유튜브 영상도 11월 19일자로 이렇게 따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 녹화하는 게 이제 일요일자 21일자인데요. 제가 이제 19일자에 처음 나왔을 때 번개같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조회가 전 세계 18번째고 특히나 좋아요는 제가 이 첫 번째 누른 사람이 됐다는 거를 이제 살짝 화면을 통해서 인증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PM팀 인원들이 유튜브 올리고 나서 이제 17번 정도는 이제 확인의 차원에서 돌려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조회수가 한 1800이나 아니면 18,000 정도 돼야 되는데,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들어가 보시는 분들이 19번째가 되지 않을까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라클의 PM들과 엔지니어들이 이 고객 홍보나 기술 전파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화면 오른쪽 공룡 QR코드 통해서 한번 쉽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9분 23초 동안 짧지만 상세하게 내용 설명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라클의 공식 기술 블로그를 가보시면요, 역시나 이 해당 변경에 대해서 문서 형태로도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이상으로 퍼포먼스 허브, 성능 허브에 추가된 엑사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패스트 커넥트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각 클라우드사마다 전용선을 연결하여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오라클은 이것을 패스트 커넥트 서비스라고 하죠. 오늘 제목이 패스트 커넥트에서의 암호화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곰돌이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클라우드로의 그 프라이빗한 연결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인터넷망에서 IPsec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된 터널링을 통해서 안전하게 연결하는 IPsec VPN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설명드리는 패스트 커넥트입니다. 바로 전용 회선을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죠. IPsec VPN의 경우에는 암호화를 구현하기 때문에 안전하긴 한데 물리적으로는 이것이 프라이빗한 전용망이 아니라 퍼블릭망에 암호화로 감추는 기술이죠. 실제로 중간중간에 라우팅 경로가 보이지 않고 끝점과 끝점만이 보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하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퍼블릭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용성과는 별개로 보안에 대한 요건이 더 까다로운 산업에서는 VPN보다는 전용 외선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용 외선이 주는 안정적인 대역폭과 이 낮은 지연 시간 또한 전용 외선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전용 외선은 외부의 다른 네트워크와 혼재되지 않고 말 그대로 전용의 회선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오랫동안 가져왔던 고정관념인데요.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융권이나 정부 산하 기관 또는 연구단체라든지 그 밖에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업체의 경우에는 전용선에도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구 때문에 패스트 커넥트에서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부터 코로케이션 또는 타사 공급자를 사용하는 패스트 커넥트가 맥색 암호화를 지원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연결된 두 개의 네트워크 지점에는 보안 키가 서로 교환돼서 양방향 링크가 설정이 된다. 그리고 암호화 키를 위해서는 OCI 볼트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케이션은 뭐고 또 뭐 타사 공급자 서비스는 뭐고 맥색은 또 뭔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이 전용선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어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OCI 볼트를 이용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맥색은 IP색과 어떻게 다르죠? 네, 둘 다 국제 표준에 정의된 암호화 기능입니다만 IP색은 레이어 3 프로토콜에서 동작하는 암호화 방식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런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는 이 장치들이 네트워크에 다수가 연결되면서 네트워크 인터넷 트래픽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다양한 인터넷 공격의 위기에 노출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기술로는 이 IP색과 같이 레이어 3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현재와 같이 이렇게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고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 대신에 트래픽 전체를 보호하는 기능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등장한 것이 이 레이어 2에서 트래픽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이 맥색이라는 기술은 레이어 2, 2계층에서 보안을 암호화를 바로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맥색은 이 패스트 커넥트 링크의 고객 측과 OCI 측 모두 양측의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하고요. 맥색을 사용하면은 이 물리적 포트가 포트당 키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링크를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은 가상회로별로 별도의 키를 관리할 필요나 기능이 없어도 맥색 암호화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맥색 암호화 알고리즘이 AES 128, 256 모두를 다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레이어 2에서 직접 암호화를 처리한다. 아무래도 그 레이어 3 이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패스트 커넥트에서 맥색으로 암호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조건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 고객 구내 장비, 저희가 CPE라고 하죠. 이 CPE 장비에서도 맥색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물리적인 양 끝단이 서로 이것을 지원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전용선망이 10기가 bps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대부분의 패스트 커넥트 사용자는 1기가보다는 10기가 bp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별 큰 문제는 아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전용선이 만약에 있다면 잠시 연결을 중단하고 새로 연결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사용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코로케이션 또는 타사 공급자를 사용할 때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트 커넥트를 고려하시는 사용자라면 항상 헷갈릴 수 있는 이런 그 구분입니다. 오라클의 패스트 커넥트의 물리적인 연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 이 물리적 연결 옵션은 오라클의 연결 통합된 파트너를 통한 연결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그림에 보면 중간에 파트너 엣지라는 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왼쪽에 고객사의 CPU로부터 회선 사업자를 통해서 파트너 네트워크까지 도달하도록 파트너 지원을 받아서 패스트 커넥트 엣지까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파트너와 시스템상으로도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연결이 수월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산동의 KINX를 통해서 파트너 연결을 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보시는 이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 방식은 서드 파티 프로바이더 연결입니다. 앞에 파트너 연결과 다른 점은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파트너 엣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파트너 엣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파트너가 제공하는 편의성이나 관제 기능 또는 멀티 클라우드로 다중 연결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연결 시에 다양한 세부 설정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번에 패스트 커넥트에서 맥색 암호화가 지원되는 연결 형태는 앞에 설명한 파트너 연결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서드 파티 프로바이더 연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트 커넥트 맥색이 지원되는 코로케이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파트너 엣지가 없지만 파트너 엣지가 위치한 데이터 센터 내에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가 코로케이션 형태로 들어와 있는 형태죠. 이 그림에서는 CPE가 센터 내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센터 외부로 전용 외선 연결이 없습니다. 고객사 CPE와 패스트 커넥터 엣지가 센터 내에서 직접 연결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패스트 커넥트로 연결하는 연결 방식 세 가지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지금 지원하는 맥색이 지원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 방식 중에 파트너 연결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트너 연결만 맥색 암호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좀 의아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공식적으로는 뭐 어디에도 뭐 이래저래서 이렇다 하는 이유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순전히 상식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지만 이랬습니다. 맥색이 지원이 되려면 연결 종단 간의 장치가 맥색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앞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CP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시스코, 뭐 주니퍼, 아리스타, 뭐 포티게이트와 같은 그런 네트워크 장치가 될 텐데요. 이런 장치들은 최근의 것이라면 이 기능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커넥트 엣지의 인터페이스와 맞닿은 CPE가 이 기능을 지원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파트너 엣지의 경우에는 이것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더군다나 클라우드 제공자가 이 기능을 지원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이 모든 클라우드 밴드가 맥색을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 설비를 종단의 기능에 맞춰서 최신으로 다 바꾸기에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어디가 현재 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잠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최근에 애저와 AWS가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GCP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뭐 특히 금융권에서 이 전용 회선을 이용한 이 암호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요구를 여러 차례 들었고요. 뭐 어떤 고객들은 이거 안 되면 클라우드로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객도 있었고요. 네. 이번 업데이트는
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패스트 커넥트의 업데이트된 암호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내용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키와 관련된 옵션의 변경 내용입니다. 베어메탈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련해서요. 간단한 TD 원래 옵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 머신으로, 그러니까 VM이나 또는 베어메탈 DB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프로비저닝 할 때 이 TD 원래 패스워드 파라미터가 이제부터는 이제 옵션 사항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아울러 OCI 볼트 서비스와 함께 고객이 관리하는 키, 즉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XRCS 같은 뭐 그런 경우에는 TD 원래 패스워드 파라미터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OCI 리소스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키라든가 기타 시크릿을 뭐 이렇게 저장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OCI 볼트에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이 기능을 변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략한 옵션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업데이트가 2개가 있는데요. 이 소식은 민수 아빠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사빠입니다.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매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요. 오라클 클라우드는 새로운 AI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를 준비하고 있고요. OCI AI 서비스 공개와 함께 OCI 데이터 사이언스 업데이트가 이와 발맞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가 준비하고 있는 AI 서비스는요, 아마도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롭게 공개될 6개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한 데이터 사이언스 업데이트는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AD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버전을 2.5.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ADS가 뭔가요? 그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파이썬을 선호하는 데이터 과학자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환경을 서버리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그럼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오픈소스 중심의 파이썬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이냐라고 물어보시고요. OCI 데이터 사이언스만의 특화된 기능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답에 대한 것이 바로 ADS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ADS라는 패키지 형태로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ADS는요, 오라클 Accelerated Data Science SDK의 약자고요. ADS는 자동화된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AutoML, 모델 평가, 모델 해석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이번에 그 ADS는 2.5.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모델 평가 그리고 모델 해석에 대한 자동화 기능이 대폭 강화된 버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콘다 가상 환경이 추가된 것 같은데 새로 추가된 콘다 환경도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는요, 텐서플로우 콘다 가상 환경이 제공됐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텐서플로우와 그 딥러닝에서의 그런 쌍벽을 이루는 파이토치 콘다 환경과요, 그리고 뉴로 피지올로지 콘다 환경이 새로 추가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이토치는 대표적인 딥러닝 툴로 유명한 그런 기술이고요. 파이토치의 최신 버전을 그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CPU와 GPU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콘다 환경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파이토치를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추가된 환경 중에서 재밌는 것이 뉴로피지올로지 콘다 환경입니다. 그 뉴로피지올로지는요, 신경 그 생리학 그 분야고요.
그 뇌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것이 신경생리학인데요. 뇌 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콘다 가상환경으로 추가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기존에는 그 OCI 데이터 사이언스가 가상환경을 제공할 때 특정 기술 중심으로 가상환경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특정 기술이 아니라 특정 도메인, 그 특정 데이터 분석 도메인에 초점을 맞춰서 가상환경을 만들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시작점이고요. 뉴로피지올로지 콘다 환경을 시작으로 이제는 도메인 중심으로 가상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신경생리학 연구 도메인을 위한 데이터 분석 환경인 뉴로피지올로지 콘다 환경을 시작으로 해요. 이제 금융, 물류, 그리고 특정 도메인을 위한 분석 환경이 지속적으로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 데이터 분석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많기도 하네요. 12월에 진행될 OCI AI 서비스 6개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리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라이브랩스의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은 아빠곰이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랩은 오라클 클라우드를 시나리오 중심으로 실습하는 가이드 문서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기능을 익히는 데 실용적인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라클 라이브랩스는 매주 1, 2편씩 새로운 실습 가이드 문서를 공개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OCI 오토노머스 DB 서비스를 중심으로 4개의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오라클 라이브랩스 문서는 총 275개입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문서 4개 중 3개 문서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첫 번째 오라클 라이브랩스 문서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2주 전에 새로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로딩하는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OCI 데이터베이스 툴을 이용하여 브라우저 기반 웹 인터페이스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로딩한 데이터를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로딩하는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적재하고 테스트를 준비하는 분에게 유용한 문서입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두 번째 라이브랩스 문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기술인 OML을 실습하는 문서입니다. OML은 그 SQL과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OML은 그 머신러닝 개발 UI로 데이터 마이너라는 툴을 제공하는데요. 데이터 마이너를 이용하여 UI로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의 사례를 장바구니 분석을 실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에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실습 문서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마지막 오라클 라이브랩스 문서는 OML4파이 실습 문서입니다. OML4파이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SQL과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OML 기술에 대한 파이썬 래퍼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병렬 처리로 머신러닝 하기를 원하지만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부담스럽고 파이썬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라클은 OML을 파이썬으로 매핑한 OML4파이라는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파이썬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기법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실습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는 문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OCI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로딩하고 데이터 마이너라는 UI와 OML4파이 파이썬 패키지로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을 실습하는 문서를 소개했습니다. OCI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순서대로 실습해 보시면 기술 이해와 활용에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한 오라클 라이브랩스 문서는 모두 OCI 프리 트라이얼과 Always Free에서 실습 가능합니다. 인프라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개드릴 내용들은 모두 마쳤고요. 겨울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따끈따끈한 OCI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기존의 각계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던 엔지니어도 모아놓은 것들로 구성된 클라우드를 이해하고 잘 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만큼 방대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매주 OCR 읽어주는 곰돌스 따라오시면서 차근차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그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R 읽어주는 곰돌스 2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R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OCR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배우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